XSFM입니다. I, D, W, K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그것은 알기 싫다 599회를 월요일에 시작합니다. 정말이지 이번 연휴가 올해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연휴라고 생각하고 절대 사소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못 그렇게 잘도 방해를 하는지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대법원은 내란 수계보다 일정을 잘 잡습니다. 대처하기 힘든 연휴 중간에 이런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동 소환되듯이 제 결정이라는 핑계를 대고 스튜디오로 이끌려 오듯 스스로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박판규 변호사를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네. 가족 행사 진행 중이었다가. 이거 취소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 행사를 하고 있던 김민하 총통도 끌려왔습니다.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끝나고 왔죠 다. 네. 연휴를 즐길 생각이 없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평안하게 집에서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시사일 씨가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워프 시켰습니다. 아니 또 뭔가 했을 거예요. 네, 뭐 다른 걸 했겠죠. 5달간 이런 일관성을 제가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주 넓은 범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행위에 대한 설명을 스스로 하는데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1차 내란 때도 법원 습격범들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행위를 했던 자들의 설명이 계속 바뀝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때 얼른 기억을 해보시면 포고령 1호의 방국가족 활동을 못하게 막기 위한 거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재판부가 물어보죠. 방국가족 행위가 뭐냐? 그러니까 답을 못하고 그거는 국방부 장관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돌아가요. 계몽령이라는 말 오랫동안 들으신 것 같으실 텐데 아니죠.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이전에는 없던 말입니다. 계몽이란 단어 새로 만들어낸 거죠. 서부지법의 폭도들은요. 처음에는 그냥 끌려 들어갔다라고 했다가 안 꺼내줘서 못 나왔다라고 했다가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했다가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이제 월요일 해 떨어지는 타이밍인데 지난 한 2박 3일 동안 대법원 관계자라는 사람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언론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자들한테 대응을 해주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설명이 바뀝니다. 기록을 다 살폈다 라고 처음에 자신있게 얘기했다가 그 많은 걸 언제 다 읽냐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니까 판단 범위 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로그 기록을 까라고 했죠. 많은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원본은 종이고 스캔본은 보조다라는 말을 그제서야 꺼냅니다. 아니 그러니까 로그인한 기록을 달라고 로그 기록을 달라고 변명대로 믿어줘도 로그 기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심판 합의 비공개 원칙을 침해한다는 얘기를 내놨어요. 합의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봤는지 얼마나 길게 봤는지만 알려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알려달라고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이 계속 바뀝니다. 했던 행동의 결과는 한 가지였거든요. 내란을 일으켰거나 법원을 때려 부셨거나 아니면은 대법 역사상 최고 광속 수준의 판결을 대선 주자에 대해서 내렸거나. 근데 설명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의 행위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로 바뀔 때 심증이 굳어집니다. 저 행위를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나 보다. 두 분은 이번 판결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없었을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토크쇼처럼 시작해봅시다. 토크쇼? 토크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정치적 의도가 없었을 확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치적 의도, 저는 뭐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지만은 그 의도에 대해서는 판결은 모르겠고 절차에 대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상당하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여기 이제 변호사님이 있어서 제가 법에 대해서 막 떠들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법조인 앞에서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네, 법을 얘기할 수가 없지만은 그냥 이게 흘러가는 대로 뒀는데 그냥 대법원 절차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무도 좀 이제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렇죠. 아무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뒀는데 그게 그냥 흘러가가지고 이 판결의 결과가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유죄 취재 파기환송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할 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부에서 자연스럽게 뭐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기자 이런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점에 대선을 앞두고 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에 관한 이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에 관한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판결이 나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왜 대법원장이 막 나서가지고 이걸 직권으로 회부를 하지? 여기서부터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논란이 생겼고 그리고 그 의도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이거는 이례적인 것이고 이 의도는 당연히 대선 전에 뭔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대선 전에 결론을 냈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전원합의체에서도 너무나 이제 빠르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반대 의견 2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 내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 의견에도 왜 전원합의체를 이렇게 운영을 하죠?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뭐 햇님과 바람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이소부와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는 어쨌든 이 판결의 뭐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절차와 관련돼서는 대선 전에 뭔가 결론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이 절차를 진행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다. 뭐 이런 얘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심증은 이제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대선 앞두고 이 대법원의 이 이례적인 절차죠. 그러니까 결정의 내용은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결정의 절차는 정치판에 본인이 정말 뛰어든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은 5월 1일 날 다들 이제 이건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례적인 절차로 내린 결론이 혼란일 수는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고법의 무죄 판결을 한번 봤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긴장이 풀어져 있었어요. 좀.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이 말처럼 이례적인 속도전을 했을 때 내린 결론이 혼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관 입장에서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법조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인식이었어요. 이례적으로 빨리 했다면 그 끝은 정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뒤집는 건 아니다. 뒤집게 되면 이건 혼란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갑자기 그 결과를 내고 나니까 이제 다들 혼란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피디님하고 통화했을 때도 이제는 아무것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통상적으로 사법부가 그동안 그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가져왔던 스탠스가 있어요. 기본적인 스탠스. 근데 그 스탠스가 이번에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적어도 이런 일에 있어서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뭐 유일하게 찾아낸 게 뭐 옛날에 인혁당 뭐 사형 판결 이런 게라고 하지만 정말 드문 경우였거든요. 그때는 군사정권의 시절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시절에 이제 조봉환 파기 자판 이런 사례가 나온다는 건 예. 진짜 없었다는 거죠. 아주 진짜 오랜 없었어요. 헌정 기간 동안. 그리고 그거를 그 10명의 대법관들이 동의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미친놈이 있을 수 있지. 근데 나머지 9명이 여기에 동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이런 식의 판결을 하는 거를 9명의 대법관이 받아들인다고? 이게 대법원이 어떤 상황에 스스로를 던지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을 사람들이. 나는 이제부터 정치를 하게 된다. 예. 나는 이제부터 대선 주자를 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판결은 이재명 자기는 뭐 내라이도 뭐든 나는 모르겠고 이재명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를 선언한 판결이에요. 그 옛날 얘기를 오늘은 많이 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분노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 분노를 어떻게 쏟아내지에 대한 고민이 오늘의 방송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처리하던 날에 아마 국회의장이었을 겁니다. 이런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봉을 두들기면서 했던 말이 이거였거든요. 대한민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데 되게 원동력이 됐던 사건들 중에 이번에 판결문을 보면서 그 박판규 변호사님하고 이제 지난주에 통화를 할 때도 그 얘기 박판규 변호사님이 먼저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 판결문 중에 가장 이상한,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문장이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XSFM입니다. 스물다섯 번의 선거와 2번의 탄핵.
그것은 알기 싫다가 목격한 지난 13년의 한국 정치와 한국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알기 싫다 600회 기념 오프라인 만남. UPD FAQ 3과 정치 이야기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흰물결 아트센터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한국 정치와 내 삶에 대한 궁금증을 음성이나 영상 메시지로 남겨 xsfm25@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분들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세요. 가장 이상한,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었던 문장이 지연된 정의가 아니다. 저도 그 문장을 읽으면서 정치적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구나. 그쵸. 뭐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다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 문장을 대법원 판결문에 다수 의견, 보충 의견으로 썼는데 대법원에서 그동안 제때 선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사건들이 뭐 5년, 6년, 7년 뭐 당장 해도 뭐 3년, 4년만 걸려도 지연된 정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도 지금 3년, 4년 되는 사건들이 오늘도 선고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재명 판결문에다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법 입장에서 우리는 되게 불이하다. 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 5명 쓴 거잖아요. 네, 보충에 5명. 네. 5명이 따로 썼다는 건 저도 그걸 보면서 이게 2명의 대법관이 상당히 반대 의견 세게 썼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네, 대법원에서 반대 의견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쓰나? 나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제일 회개해가지고 박화 변호사님한테 여쭤봤던 것도 그거였거든요. 원래 판결문의 절반이 반대 의견인 경우도 있냐? 네, 판결문에서. 이제 절반인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특히 이게 절차가 이렇게 가는 게 맞냐라고 한 그 단서를, 물론 굉장히 이제 애둘러서 품위 있게 쓴 거긴 하지만은, 거기다가 뭐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상합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라도 그걸 보고서는 충분히 이제 이게 논의가 이상하게 진행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써놨잖아요. 그 정도를 써놓은 걸 보면은, 근데 그 대법관들도 그걸 보면서,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거 좀 문제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5명이 특히 이상한 사람들인 게, 그 5명은 여기에 대당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강하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5명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됐어야 돼.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이것을 빨리 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논리를 추가로 또 쓴 거다, 억지로.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면, 대법원이 이제 보도자료 냈잖아요.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부시 대 엘고의 그렇죠. 무슨. 보통 한국 판례를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시 대 엘고의 그 재검표가 늦어지면서 미국의 대통령의 결정이 안 될 뻔해가지고, 그때도 당시에 연방대법원이 빠르게 재검표를 끝내버렸다. 그때 재검표 그만해라 이러고 끝내버렸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 빠르게 어쨌든 절차를 진행시킨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다른 사례지 않습니까? 그거는 재검표를 이미 대선이 끝나고 재검표를 하는 문제인 것이고, 이거는 출마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전에 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인 것이고, 아주 다른 얘기인데 그걸 막 갖다 붙여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절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했어야 됐어 라는 거를 제대로 자기 내부에서도, 자기 내부에서도 제대로 설득할 만한 논리가 없었다. 둘째, 국민들한테도 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설득한 논리가 없다. 그걸 뭐 자기가 자백을 하는 거죠. 그 판결을 예를 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번에 파기환송은 엘고 그 판결처럼 정리한 판결이 아니에요. 후속 조치가 필요한 판결이라고요. 환송받은 항소심이 있어야 되고, 다시 재상고의 확정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00년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엘고 대 조지 부시 아들 부시. 그때 플로리다 재검표 문제로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법이죠. 부시표 사이에 이제 몇백 장의, 100장의 그 엘고표가 껴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불복 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됐는데, 4일? 뭐 정도만 안 돼가지고 재검표 중단을 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이 지금 대법원 그러니까 대법원의 재판관들의 생각은 뭘까? 이걸 왜 무리하게 끌어다 댔을까? 우리도 정치와 관련된 판결을 낼 수 있어. 그게 중요할 때 우리를 찾아와야 될 수 있어.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해. 이 생각을 가지고 억지로 끌어모은 사건이 이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맞아요. 수사 씨 말한 대로. 근데 이제 이게 L구하고 다른 게 그거는 딱 재검표 중단하면서 끝났잖아요. 논란이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파기환송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고등부로 내려와서 유죄로 인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80만 원이 됐든 100만 원 이상이 됐든 그걸 정해야 되고 연방대법원은 그 사건을 종결시켰죠. 종결시킨 거죠. 하지만 종결시킬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고 다시 그게 재상고 돼서 다시 확정이 돼야 되는 이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판결을 지금 예로 들었다는 거는 이거 대선 전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새로 생기거든요. 언론이 아직 짚지 않은. 우리가 종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판결문에 넣었다는 건 다시 돌아가는 고법재판부한테 일종의 명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게 지금 이게 2일날 항소심이 고등법으로 내려가서 바로 그날 특별송달을 하는 것 자체가 그 보도자료에 나온 대법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읽은 거죠. 물론 이거는 순화된 표현이고 비선이든 뭐 외선이든 직접이든 따로 연락이 갔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지난 5개월간 이 내란과 관련된 일들을 얘기할 때 가장 힘든 게 언제나 왜였어요. 저한테는. 우리한테 가장 어려웠고 답이 없는 채로 끝난 경우가 가장 많은 질문이 다 왜였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왜 내란에 가담했냐? 왜 이런 짓을 했냐? 라는 질문은 어차피 개인만 답할 수 있는 거고 그 개인이 답을 한다고 해도 거짓말일 수도 있고 본인도 원인을 다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결론을 못 냅니다. 저놈들은 원래 나쁜 놈들이고 무속에 심취해 있었고 이런 건 답도 되지 않아요. 수많은 왜들이 있었고 아직 답을 제대로 들은 게 없습니다. 5개월 동안. 박안수는 왜 계엄사령관이 됐나? 김현태는 왜 상관을 팔아넘겼나? 추경호는 왜 여당 의원들 표결을 막았나? 손현보는 왜 정광훈한테 맞서다 빠졌나? 쥐기현하고 심우정은 왜 그 타이밍에 타운포탈을 열어줬나? 이완규는 왜 헌재에 가고 싶어 했나? 정확한 이유가 설명된 왜가 없어요. 내란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랬나와 왜 그랬나에 대한 답이 불분명한데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코로나19가 왜 생겨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악되기 전까지 우리가 했던 일은 거리를 두고 호흡기를 가리는 일이었잖아요. 상대방을 정확히 모르면 나쁜 일을 당할 확률하고 싸우는 겁니다. 내란에 대한 수많은 왜들에 대해서 골몰하다가 윤석열 탈옥 방조 사건을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건 저들의 왜를 알려고 하면 안 되겠다 지금. 그렇죠. 목적만 알면 되죠. 지기현 때 크게 흔들렸거든요. 왜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걸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법이 비상식적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고법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고등법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월 15일 날 이제 1차 그 공판을 기일을 지정했잖아요. 네. 저는 그날 이재명 대표가 절대 출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15일 날이요? 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그날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날짜를 지정하는데 네. 그 날짜를 언제 지정하냐가 이제 이 사안을 보는 그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지정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다음날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뒤로 합니다. 왜냐하면 안 나왔다라는 거는 송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그러니까 송달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건데, 물론 특별 송달을 할 수도 있죠, 또 다시. 하지만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고법이 당일 집행관 송달을 했다는 걸. 예, 어쨌든 이제 송달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날 해서 그날이 지금 아마 목요일인가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보통 그 다음 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게 되겠죠, 그 다음 주에. 만약에 그때 지정을 했다면, 이제 항소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 번 안 나오면 두 번째 기일에는 변론 없이 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 이제 5월 22일 날 선고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럼 선고를 하게 되면 5월 29일까지가 상고 기한입니다. 일주일. 그럼 5월 29일이죠. 그럼 5월 29일이 지나가면 원래는 20일에 상고이서 제출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3일 날에는
선고할 수가 없어요.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이제 피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어기고 만약에 대법원이 판결을 한다면 됐고 가져와. 네, 하겠다. 그러면 이 판결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바로 잡는다 하더라도 6월 3일 이전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놀란 시민과 야당 일부가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는 상황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법이 무죄를 선고하면 지난번 무죄를 선고한 것처럼 기뻐할 일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면 피고에게 주어진 20일의 시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검찰이 바로 상고하고 그 다음에 바로 대법으로 넘어가서 바로 대법 판결을 해버린다. 고법이 무죄가 나면 더 큰 일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그럴 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는 걱정한대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대법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제3고시를 확정할 가능성을 염려해야 되는 단계가 왔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거죠, 실은. 근데 그거는 구분해서 설명은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의 트랙이 뭐고, 그러니까 불법적 트랙은 뭔지, 정상 범주로 하면 어디까지인 건데, 이게 만약에 그걸 넘는 상황은 어떤 것이냐. 요거는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요게 구분이 돼야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제 부분인데, 어디까지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선을 넘는 순간에는 이거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는 어떤 이 신호다라는 거를 캐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고등법원이 5월 15일 날 뭐 예를 들면은 출석을 안 했을 때 한 번 더 이제 출석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언제로 잡든 다시 한번 변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선고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그게 뭐 어쨌든지 간에 정상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까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불법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한켠에서는 무리했다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만 지금부터 시간을 더 빨리 잡으면 거기서부터 불법이다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이례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일 수는 있는데, 법을 위반해 갖고 지금 판결한 것이냐,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요 트랙에서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서 판결의 내용이 무죄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판결의 내용이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지금 뭔가 지금 막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공방이 오가고 이래가지고 뭐가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또 뒤집힌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는데 무죄를 선고한다. 이게 통상 이게 가능한 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통상인이 무리순위를 넘어가지고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무죄 취지 그러니까 항소심 무죄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항소심은 파기 환송된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잖아, 별도의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지금 변론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증거를 찾고 자시고 한다고 하면 대법원의 의지와 다르게 시간은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이 새로운 증거를 낼 일도 만무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무죄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애초에 대법원 판례를 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법한 판결입니다. 그렇죠. 위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불법인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만약에 했다면 하면 이건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넘어가서 요 불법적인 판결에 기초해가지고 만약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상고를 해가지고 상고심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불법을 예를 들면 바로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확정을 한다. 그럼 이것도 불법이죠. 이것도 불법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유죄 취지로 이 고법이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항소심을 이제 선고를 유죄 취지로 했는데, 뭐가 됐든 간에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대법원으로 넘어온 거에 대해서 7일 주고 20일 주고 요거에 대해서 20일을 이제 그냥 안 줬다. 이것도 불법인 거죠. 그냥 안 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있어요. 아,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은. 20일의 상고 이유서를, 그러니까 원래 그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에요. 제출 기한인데 이거를 위반했을 때 그럼 이게 불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뭐 다 찾아보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논의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20일을 주는 거였고, 대법원은 그렇게 일찍 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근데 그 20일을 어겼을 때 과연 이게 위법한 판결이냐,
그리고 이제 법에서는 어쨌든 위법한 판결이라도 형식적으로 완성이 되면 효력을 발생을 해요. 나중에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위법한 판결인지 여부를 나중에 재심에서 판단하거나 헌재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해서 판단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건데, 제 생각은 당연히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을 위반한 거는 당연히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법한 판결이라고 저는 보죠. 근데 누군가는 그건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야. 왜냐? 이미 한 번 상고심을 했고 이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아무것도 안 다투고 불출석 상황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네가 다툴 게 없어서 뭐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재상고심에 내가 굳이 20을 줄 필요 있냐. 이런 논리가 지금 주장되고 있다는 거죠. 재판관이 재량을 부릴 여지가 있다. 권한대행의 뭐 그거랑 비슷하게 이게 논의한 적이 없는 권한.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군가도 아무도 연구한 적도 없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쟁점으로 가져와서 그 지기현과 비슷한 판결이죠. 내가 보기에는 꼭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석하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불법이냐 무리한 거냐를 왜 구분했냐면, 요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바로 잡는 대상이냐의 논쟁거리도 되지만 탄핵을 할 거냐의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판사 탄핵이라는 게, 법관 탄핵이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냥 선제적으로 그냥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 해버리자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다 해버리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논리적인 어쨌든 근거를 만약에 갖추고자 하면은 최소한 법관의 어떤 불법적 행위가 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를 근거로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이게 불법적이다, 이걸 이제 규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규정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이전의 절차도 물론 있는데, 좀 이따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록을 읽었니 안 읽었니 뭐 이런 것들부터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있겠지만은, 지금 요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요 만약에 고법에서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새로운 증거가 이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 무죄 판결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 20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거나, 요런 경우에는 바로 예를 들면 이제 탄핵 사유로 규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언제 탄핵을 하든 간에 바로 요거는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사유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 같은 게, 왜 이제 한국일보나 기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 몇몇 진보지의 기자들도 이렇게 쓰곤 하거든요. 이제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의총을 했습니다. 탄핵 찬성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일보도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한국일보는 뒤끝을 언제나 남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정리하면 그거거든요. 결국은 속도 조절론이다, 지금은. 왜냐면 여기서부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박판규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재심 판단을 하거나 헌재 소원 들어가거나 할 만한 충분한 여지가 생기는 판결이 나오죠? 그럼 그건 내란 세력이 목적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유죄를 선거 전에 확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되돌릴 때가 되면 모든 건 망해 있어요. 이러면 법원이 어떻게 얘기하는지의 레이어는 아래층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정치 싸움이에요. 지금 실시간 RPG를 해야 돼요. 아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턴제로. 그럼 여기서부터는 너무 화가 나 있는데 화난 대로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머리를 굴려야 이기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당장 재판관들을 탄핵할 수 없는 이유라고 민주당이 합의 본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했는데 헌법재판관들 설득 못해서 바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시사 아저씨 말씀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상고 기간 7일의 마지막 날 상고장을 이제 내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29일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5월 29일. 그러면 그 20일을 줄 거냐 말 거냐를 알 수 있는 거는 선고하는 날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이쪽의 시간이 아니에요. 네. 법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일을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 상고심이 한번 상고심 할 때 20일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재항고심에서 심지어는 그 재항소심에서 아무것도 안 다툰 애가 재항고를 할 때는 안 지켜도 되는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해석하고 선고해버리면,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예측이 안 돼요.
지기현 판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놓고 이게 나는 이렇게 봤는데 내가 틀렸나? 뭐 틀리면 나중에 바로 잡아. 이런 태도로 만약 판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기현 판단이 그런 그러면 식이에요. 중요한 전제가 하나가 나온다는 거죠. 5월 29일에 대법이 그냥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두는 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음 기일이 선정이 되고 그 기일에 직위 선고가 되면 저는 그때는 결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대법원장 탄핵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이제 대법관들은 차장 포함해서 14명인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이 4명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함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죠. 천대엽 그는 처장이었기 때문에 빠졌고 노태학은 선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빠진 건데 어쨌든 가장 선임자가 이 4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행이 그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대행 체제로 가요. 그리고 재판장이 중요한 게 재판장은 기일 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 논의로 나머지 9대 3이든 9대 4가 된다 하더라도 9대 2가 될 수도 있죠. 9대 2가 돼도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잡을 건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재판장이 기일 지정을 6월 뒤로 미루면 게임은 끝납니다. 네. 다른 거 아니야. 6월 뒤도 아니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준수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는 건데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 사실은 이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될 거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 거고 첫째로.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다 말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납치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당일 물론 배정, 당일 기일 지정, 그렇죠. 당일 송달.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5월 15일 문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요거를 보고 지금 하자는 게 민주당 의총 그쵸, 결과인 예,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요. 예. 그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얘기 말씀하신 게 대법원장 탄핵 이런 쪽으로 이제 그래서 요 이후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어떤 포인트가 있을 건데 그 경우에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에 재판장을 맞는 거는 그러면은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되는 거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는 아마도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재판장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예. 네. 그건 먼저 대법관으로 취임한 순서대로인 겁니까?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선임자 수준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한 사람이 당연히 선임자죠. 가장 오래된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법관 탄핵에 있어서는 좀 간단해지는 게 조이대만 날리면. 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 20일의 상고 이서 제출 기간을 준수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그 고법이 빨리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만일 끄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문제는 20일을 준수할 거냐 말 거냐를 현실적으로 알고 나서 뭘 액션을 취하기엔 너무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때 나왔던 민주당의 이야기가 대법관 견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까지 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30분 동안 결국 그 민주당의 지금 이번에 의총 결과를 설명해 드리는 수준인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시간은 이제 그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김문수 조용히 있어 이런 의총을 잠시 후에 하는 그런 타이밍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점심 때 나왔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 전까지 모든 재판의 날짜를 대선 뒤로 미뤄라. 이게 최후통첩의 골격이에요, 민주당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12일 00시가 지나면 우리는 탄핵을 시작하겠다. 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 이제 뭐 민주당 전략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 생각은 그겁니다. 뭐냐면 5월 15일 날 출석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통상 일주일 뒤인 22일 날 부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선고를 그날 했다면 그거는 이제 6월 3일 전에 대법을 끝내겠다는 의사가 저는 적어도 확실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빨리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 날 만약에 뭐 판결을 해서 뭐 유죄든 무죄든 80만 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날 선고를 했다는 것 자체가 6월 3일 전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5월 15일 날 오라고 했으면은 근데 그날 안 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일주일 더 주고 네.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잡고 그날은 걸석 재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안 와도 그냥 재판을 진행을 하고 네. 그날 이제 대충 한 번 하고 끝내더라도 네. 판결문 작성이나 이런 게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는 그 이후에 또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는 선고할 날을 따로 잡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원래대로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런 건데. 네. 왜냐하면 똑같아요. 이 항소심의 재판부도 6만 페이지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 조이대는 대법원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이미 판결문 일부를 써놨거나 네. 누가 써준 걸 받은 상태였다. 지금 고법도 그런 식이면 15일, 22일 안 지키고 그냥 16일 날 판결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22일 이전에 고등법원이 즉일 선고를 하든 그날 선고를 했다면 그거는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의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주당의 계산은 하나 더 역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법의 결론이 나오는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끝을 내야 된다, 이 게임을. 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바에 의하면 고법의 판결이 나온 다음에 대법관들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하는 게 맞겠다. 고법 판결이 22일 이전에 나오면 즉일 선고를 하든 나오면 그때는 대법원장 탄핵을 해서 적어도 상고 이후서 20일 기간은 준수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게 72시간 레인지 선에서 탄핵안을 올려놔야 돼요, 국회에다가. 근데 어차피 상고 기간 그 상수할 수 있는 그렇죠. 기간 7일 7일. 이기 때문에 네. 7일은 뭐 예, 선고하고 나서 7일까지는 선고할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그때 하면 된다는 거. 그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 말씀은 아까도 정리했지만은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걸 보면 대법원에서 어떻게 할지는 예상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인 것이고 네.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5월 15일 날 이재명 후보 안 갔는데 바로 그 다음에 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 변론기일에서 선고를 한다면 그거는 대선일 전에 대법원이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준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이 선제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든 말든 그거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든 말든 그거는 그것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내버려 두고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서 대법원장만 탄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법원장을 대행을 할 사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네. 임명되지 않은 대법관이 할 테니까 거기서는 따로 선고기일에 대한 지정 권한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받은 재판장의 이 소송 지휘 권한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선 이후에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초단위 싸움이 되고 거기까지 왔을 때 이제 그 다음에 걱정은 대법관 10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들은 우리가 무슨 수로 믿냐. 저한테는 오늘은 이게 중요해요. 누굴 믿냐. 지금 이 상황에서. XSFM입니다.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한테는 오늘은 이게 중요해요. 누굴 믿냐.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걸 다 할 경우에는 이제 사유를 다 하나씩 써야 되는데 그 쉽지 않죠. 그리고 누굴 믿을 거냐의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사실 아무도 못 믿죠. 못 우리 믿어요. UMC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그럼요. 다 못 믿지만 믿습니까? 굳이 거기에 있는 법원행정처장 빼고 선관위원장 빼고 2명의 대법관이잖아요. 결국은 그 2명의 대법관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쓴 반대 의견입니다. 네. 그 2개의 반대 의견, 2명이 쓴 반대 의견을 저는 뭐 다 그걸 읽지는 못했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 상고심 선고가 난 그 다음 날 이제 언론 보도가 한겨레 경향통해서 쭉 나온 거를 봤는데 그렇죠. 그 보도 나온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인 문제 제기도 있지만
이 판결 자체에 대한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대법원 포함해서 법원의 어떤 지금까지의 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판단과도 이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거스르는 판단이고, 이게 결국 이 재판,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이 선고라는 거는,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 검사가 기소한 거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되는 건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약간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발언했다는 이 문제의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토론회라든지 무슨 선거 일정 중에 벌어진 사안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네. 예. 그래서 이런 정치인의 아주 일반적인 어떤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다 그냥 이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그것의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이런 식으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토대로, 심지어 그건 이번에 대법원의 법리를 보면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판단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사실상 사법부가 앞으로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논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통해서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들이 뭐 오늘날의 이후의 이 상황까지 다 예상하고 빌드업을 이번에 한번 거짓말을 해가지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나중에 한번 우리가 내란에 동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빌드업을 한 게 아닌 이상 이 반대 의견이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머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과는 확실하게 스탠스가 다르다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퇴임 임기 기준으로는 지금 임명된 순서로 보니까 노태학 대법관이 제일 오래됐는데 네. 이 사람은 아마 배제될 것이고. 그 본인이 이제 회피하겠죠. 네, 그러면 이은구 대법관이죠. 이은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이 이제 반대 의견을 이렇게 길게 썼던 사람들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일부에 나오는, 야당 일부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시민들 일부에 나오는 견해들 중에 이제 10명을 다 탄핵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꺼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지적은 있는데, 가령 10명을 이제 다 그러면 탄핵을 할 경우에 이 재판만 그러면 이제 중단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뭐 다른 국민들이 받아야 될 재판이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느리고. 그렇죠. 뭐. 대법관 4명 남아있으면 소부할 수 있는데, 법원행정수상까지 끌어와가지고 일 시키면 된다. 잠깐이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용당하기 좋다, 그런 얘기들이 이용당하기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할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지금부터는 상대가 있는 테트리스 게임입니다. 실시간.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란 이후부터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거를 계속 뛰어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덕수 권한대행에 보통 예전에 권한대행이 이렇게 했으니까, 심지어 황교안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다 뛰어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실은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측하는 선에서의 적정한 선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저쪽이 적정한 선이라는 게 어디가 있는지를 무너져 버리니까 자꾸 이제 사람마다 다 쟤네들이 여기까지도 깨트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이런 논의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저도 뭐 법조인이긴 하지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왜냐면 대법의 판결문은 그거야말로 전쟁을 선포한 거니까요. 우리 정치할 거고, 1등 후보 없애버릴 거고, 너네들은 한덕수나 김문수나 이준석 중에 하나를 찍어야 할 위치에 서 있게 될 거야. 이건 1956년 대선의 리바이벌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한. 그리고 누군가 이 정도의 전례를 깨는 생각을 해낸다면, 저는 뭐 그런 판사들이 이런 생각 감히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안전한 곳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온 판사들이 이런 아주 대범한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스터마인드가 있다. 대범한 생각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오늘 계산책 시키고 이런 분이 있다. 네. 아주 대범하신 분이 있어요. 오버마인드는 있다. 술 먹고 맨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망과 두려움과 희망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희망 중에는 김문수가 있거든. 당무 우선권이 최고다.
심지어 김재원 의원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표용지에 한덕수 안 들어간다. 우리 완주다. 너네랑 안 논다. 그 강자가 하나의 희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민주당과 대법원 사이의 테트리스 게임에서 민주당이 삐끗 실수를 하면 그 다음 희망은 이제 한덕수밖에 안 남아요. 윤석열 말 안 듣고 자기 정치를 해버리는. 그것도 암흑이죠. 네. 김문수는 거의 이제 니가와 전략이죠. 니가와. 네. 그렇게 될 거는 정해져 있었어요. 네. 가일이 딱 앉아 있는 거죠. 가일이. 왜냐면 앉아 있는데 네. 앉아있는데 약펀치 한번 내밀어 보면은 자꾸 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가드가. 왜 모으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점프 뛰면 서머설트 날라오고. 받아차기 하다가 네. 한덕수가 나가 떨어집니다. 네. 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들이 희망이 되지 않으려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은 위로해드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네. 판세가 이 정도까지 왔다. 이제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플레이어들 지금 흥분하면 지는 상황이라는 거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이게 상대방의 미친 척하고 달라드는 걸 다 예상하고 방어한다라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모든 건 역산밖에 없는데 네. 역산은 원래 전례가 있어야 역산도 편한데 전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난주에 이 대법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장 큰 두려움은 한덕수와 최상목의 미국행이었거든요. 최상목만 미국 갔죠. 이제 트럼프와 통화를 하고 무엇을 내줬는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고 알래스카라는 힌트 정도만 나왔고 LNG 사업을 미국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가스 사업 같은 거 우리나라 걸 같이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건 거기가 채산성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덤탱이를 쓸 어떤 고객으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 정도의 힌트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저는 두려우니까 과거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존 위컴이라고 한미연합사가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부일 때 주한미군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자서전을 써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걸로 우리나라 언론인들도 처음 알았습니다. 미군이 전두환의 쿠데타를 어떻게 보았는지. 미군의 선택은 지난번에 우리 내란 때 미군 움직임 보시면 똑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북이 도발하는지 본다. 그 다음에 이기는 편 우리 편. 그 당시의 주한미군도 그런 의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군이 내전을 치르고 있을 때 우리는 북한을 막는 쪽에 주력하자. 그리고 전두환이 권력을 가졌으니 여기가 더 흔들리거나 역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그냥 방지하자. 우린 더 이상 힘쓸 여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란이 윤석열이 내란을 처음 일으켰을 때는 미국의 얘기를 안 해준 게 문제가 됐거든요. 주한미 대사가 노발대발하고 자기 환송식 한 날 내란이 생겼으니까 한덕수 혹시 그 문제 해결한 거 아니야? 미국이 개입할 수 없게. 미국에다 원하는 걸 줬다는 건. 그 다음은 내란의 완성을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대법원 나오기 전에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뭔가를 준 거 같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것도 여기저기서 제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란 실패시켜야 한참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이거. 그렇죠. 내란 성공하면 영원히 안 드러납니다. 네. 지금 의심되는 게 테이블에다가 환율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난번에 2+2 이거 이게 뭐예요? 이마트예요? 2+2 회담하고 그러니까 원화 경쟁력을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날려버리는 선택. 네, 원래는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도 아니었던 거를 네. 환율을 딱 올려놓고 이거는 7월 달에 할 거야. 그리고 딱 이제 요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야라고 하고 우리는 조선업도 하고 많이 해가지고 성과가 있어 이러고서는 이제 한덕수 출마용으로 사진 찍고 이러고 이제 온 게 하나가 있고 근데 옆 나라 일본이 이제 하는 걸 잘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쨌든 베껴먹기 좋은 대상이다 이런 이제 시각인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우린 절대 환율 얘기 안 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율 올려놓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 나온 거는 오늘 얘기 나오는 거는 트럼프가 일본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너가 갖고 나한테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자동차, 철강 이런 거는 관세 물린 거는 우리 안 뺀다. 우리 안 빼고 지금 그냥 물려놓은 거 상호관세 이런 거만 빼는 것이지 자동차랑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해놓은 거는 안 뺀다. 그래서 일본이 그런 게 어딨냐. 우리는 통으로 지금 협상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왜 협상을 하냐. 그러면서 당분간 그러면 협상의 결론이 안 나겠네요. 이게 일본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개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시바 시게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본 국민들한테. 이게 일본 언론들 보도인데.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도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덕수와 최상목과 안덕근 씨한테 똑같이 야 자동차 뭐 철강 이런 거 관세 안 빼준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예외가 없어. 25%야.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슨 뭐 이런 방구도 없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7월 달에 패키지로 딜이 될 거야 라고 와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노했다는 흔적이 없단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될 거야 7월에 패키지로 딜이 될 거야라고 주장을 했어요. 패키지로 딜이 된대요. 근데 일본은 패키지로 딜이 안 돼갖고 지금 나가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가깝고 지금 한덕수 씨와 이 일당들이 해놓은 이 딜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면에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야 드러날 것인데 과연 우리한테 뭐 유리하게 된 게 있겠습니까? 이런 판이면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이 아닌 판으로 처음에 세팅을 해놨다라면은 이거 나중에 누가 뒤집어 쓰는 거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다음 대통령. 그렇죠. 다음 새 정부가 뒤집어 쓰는 거죠. 환율 문제랑 이 문제는 요렇게 세팅해놓고 간 거 아니냐. 근데 심지어 여기다가 요렇게 해놓고 내가 예를 들면은 한덕수 씨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요 세팅된 거 그대로 계속 협상을 이어갈게 라고 했다면 그건 뭐겠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 되는 게 더 좋겠어요. 나중에 와가지고 나중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얘기입니다. 황당하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이 협상 테이프를 뒤집을 녀석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자 지난번에 하던 거 계속 얘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녀석이 좋겠느냐 이 얘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최초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많은 언론들이 권한대행이 다음 정부에 오물을 투척하고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정부에 오물이 투척된 수준이면 해피엔딩 축입니다. 권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이 돼서 그 오물을 그대로 보물인 척하고 권한을 휘두르게 되면 그게 최악인 거지. 제가 봐도 후자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한덕수는? 왜냐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왜냐면 미국은 미국이니까요. 본인이니까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다 퇴짜 놓고 강짜 놓고 있는데 한국만 노했다는 증거가 없다고요. 한국은 덤탱이를 써서 얻을 게 있나 보죠. 그 협상을 했던 정치인들이. 저는 이제 그걸 뭐 자세히는 저는 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아마 줬다면 그건 현찰로 먼저 줬겠죠. 다음 정부 때 뭐 해주려고 약속했는데 그걸 받아본 미국이 그래 좋은데 이렇게 받을 건 않을 것 같고 MOU급이 아닌 무언가를 지금 현재 놓고 얘기 안 하는 것일 수 네. 있다. 지금 현재 현찰로 먼저 던져주고 나중에 더 뭐 줄게 하니까 물러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공업 몇 개 회사 저기가 갖다 놓을게. 그러니까 현찰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현찰이. 그게 저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걱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혹시 이거 파기환송심 담당이 형사 7부 예. 입니다. 봤더니 이제 대등재판부가 아닌 것 같고요. 23기 부장판사가 있고 33기 판사, 35기 판사가 있어요. 그 대등재판부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네네. 주심은 가장 아랫 기수인 35기의 송미경 판사더라고요. 주심이 영향력이 큽니까? 아니면은 맏형이 영향력이 큽니까? 탄핵 심판 많이 보셨잖아요. 주심이 정영식 네. 그 재판관이었고 재판장은 문영규 재판관이었죠. 그러니까 기일의 진행은 재판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을 쓰는 거는 주심이 하는 거죠. 재판장. 판결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재판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등재판부가 맞고 그러니까 이제 각자 뭐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통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유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거고 무죄로 쓰면 그건 위법한 판결이 되는 것이고 네. 유죄를 썼을 때 이제 양형이 문제가 되는데 양형을 그러면 이제 뭐로 할 거냐. 그런데 통상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1심과 2심이 갈리는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에서 유죄치를 파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당선 무효형 같은 거는 선고를 안 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면 1심과 2심이 뒤집혔는데 이거 가지고 당선을 무효화 시킨다는 거는 엇갈릴 때는 예, 1심과 2심이 갈렸는데.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럴 경우에는 당선 무효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법부의 입장에서는 민의를 존중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심과 2심이 갈려서 대법원의 유죄치가 왔다면 그걸로는 당선 무효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지금은 이제 이 통상적이란 말 자체가 의미값이 없어요. 네, 지금 허공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뭐 어떤 걸 선고할지는 저도 이제 예측은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항소심에서 볼 거는 절차 진행만 보시면 돼요. 직일 선고를 할 거냐. 만약에 직일 선고를 안 하면 일주일 뒤에, 보통은 통상적으로 일주일 뒤에 하게 돼요. 결국은 재판장이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그냥 만약에 15일 안 나가서 22일 날 열고, 그럼 그날 선고일을 잡아서 29일 날 선고하면 6월 3일 이전에는 상고 기간이 안 끝나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리해서 22일 날 직일 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계속 22일 안 보이고요. 16일이 보여요. 저는 5월 16일 전에 이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일 날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출석을 안 하겠죠. 그리고 관련된 결정을 내겠죠.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할 거예요. 예. 그게 다음 날이 됐든 일주일, 보통 상대면 일주일 후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덫을 쳐야 된다고, 정당은 덫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넘어가는 걸 전 별로 상상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이 점에서 하나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6만 페이지를 봤냐 안 봤냐의 논란이 시작된 게 뭐냐면, 김용민 의원이 그 행정처장 천태엽 처장님한테 네. 6만 페이지를 직접 잘 봤냐라고 물어봤더니, 아, 충분히 기록 살폈다. 근데 그거 그러면 어떻게 그 자료 내놔봐라 했더니 그건 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는 재판에 관한 사에서. 그래서 김영현이 아니 그게 아니고 6만 페이지를 복사한 걸 내놔라. 6만 페이지를 누군가 복사를 했을 거 아니냐. 그거는 재판과 관계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천대 처장이 말을 얼버무려요. 복사를 했느냐 안 했는지 잘 모르니까. 한참 뒤에서 누가 쪽지를 써주죠. 그래서 받아왔더니 아 이거 스캔 문서로 해서 줬다. 그러니까 복사 안 했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예요. 전자기록으로 줬다고 얼버무리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근데 형사는 전자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없어요. 그래요? 왜요? 왜냐면 민사는 전자소송이기 때문에 스캔을 하면 전자소송 기록에 스캔한 일시, 업로드 일시가 쭉 나오는데 형사는 아직 전자소송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지금 뭐 그 프로토타입 뭐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아마 베타 테스트 중이겠죠. 근데 정식으로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대법관은 그것을 전자기록으로 볼 수단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캔을 해도 공식적으로 업로드를 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캔을 했다라는 게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아, 그럼 스캔을 했다고 말하는 순간 사건은 미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캔을 했으면 개인적으로 스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형사사건에서 대법관들은 복사를 안 하고 스캔을 해서 다 줬나? 모든 형사사건의 기록을 다? 그러면 5만 기록이 다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왜냐면 이 사건만 스캔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약간 부연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의 상식에서 스캔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디 복사집에 가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스캔을 하면은 그냥 제가 상상하기로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에 준해서 얘기를 하면은 스캔을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어떤 종류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시스템에 대법관이 접속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담당을 하는 사건이니까는 이 기록을 전자기록을 봐야겠구만 이렇게 해서 쭉 보고 뭐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스템이 없다고 하면은 누군가 스캔을 했으면은 그게 다 그림 파일이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 그림 파일을 뭐 이메일로 줍니까? 그러니까 이메일로 주는 거냐 그러면 그거를 6만 장을 그 이메일로 주면 그게 JPG가 스캔한 게 이 6만 장이면 그 용량이 얼마고 그걸 뭐 웹하드로 줘요? 그럼 그걸 어떻게 주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꼬인 거예요. 스캔이 민사소송처럼 스캔을 파일별로 다 올린 시스템이 지금 현재 없어요. JPEG이나 PNG로 주고받을 방법은 온라인으로 없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려면은 360p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글씨를 읽을 수 없겠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차피 민사소송에 전자 파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형사 전자소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파일을 통째로 받아서 클릭해서 보는 것밖에 없지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내가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앙 서버에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온 해명이 그거예요. 아 이런 기록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면 되는 것이지
아니다. 근데 그렇게 입장이 정리돼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받아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종이 기록은 저도 6만 페이지 갖다 놓으면 목차 보면서 쭉쭉쭉 그렇죠. 넘기면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스캔한 거는 대권인들은 쭉쭉쭉 못 봐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는 스르륵 넘겨도 아, 그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플랫폼의 문제죠. 예. 나이 어느 정도 들면 내가 어디까지 봤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종이를 그러니까 넘기는 행위가 필요한데. 500에서 600페이지에 한 권씩이 이렇게 딱 이제 6만 페이지면 100권이란 말이에요. 네. 그는 목록을 쭉 보고 공판 기록 보고 중요 증인들 보고 판결문 보고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착착착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스캔은 일단 딱 20장짜리 증인신문 조서를 딱 보면 쭉쭉 넘기지 않으면 내용을 뭔지 몰라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 얘기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6만 장이라고 해서 6만 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6만 장 중에는 뭐 통신 기록도 쭉 들어 있고 뭐 이미지도 쭉 있고 그래서 그 이미지 하나하나 살피지 않아도 이번에 쟁점이 되는 부분만 발췌독을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면은 발췌한 것을 뭐 정리를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연구관이 어쨌든 정리해줬든지. 그렇죠. 그런 거지만은 어쨌든 종이 기록이면은 그것을 우리가 상상 가능합니다. 종이 기록이 넘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그런 거 뭡니까 형광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서 넘기면서 보면 되죠. 근데 전자 기록이면 그게 그리고 이 시스템에 있지 않으면 시스템이면은 그게 시스템에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게 누르면은 몇 페이지 책갈피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걸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상상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이 전자 기록의 시스템이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파일로 줬다라고 하면은 그걸 뭐 어떻게 표시를 하며 어디를 발췌하라고 그거를 어떻게 표시를 하며 그걸 어떻게 찾으며 시스템이 아니라 에크로벳 리더에 기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그 아크로비 리더를 그리고 언제 PDF로 이미지를 언제 PDF로 밀어 넣어 갖고 PDF에다가 언제 그거를 책갈피를 만들고 있으며 그리고 애초에 전달할 수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SD를 제가 잠깐 오바해서 얘기를 하면은 뭐 1테라 SSD를 다 각자 지급합니까? 물론 1테라 용량은 아닐 거예요. 1테라가 아니겠지만은 그거보다 훨씬 작겠지만은 USB를 다 각자 지급합니까? 뭐 어떻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좀 어렵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USB 3.0으로도 그 정도 주고받으려면 실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PDF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PDF는 큰 파일 잘 못 다룹니다. 6만 장이 안 되죠. 예. 한 장 넘어가는데 뭐 6만 장짜리 PDF가 있다 치죠. 그 장 하나 넘기는데 로딩 걸려요. PDF는 그게 되게 심해요.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박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형사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얘기는 박은정 의원은 로그 기록 따위 없다는 걸 알고 질문한 건가 봐요.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면 없으니까. 그러면 형사 전선동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기록 너네 없잖아 라고 얘기한 거네요 박은정 의원은. 네. 김용민 의원이나 기록 없어요. 기록도 없이 읽었다고 하고 판결했네. 예. 그러면 당황하지 않았으면 대법원이 혹은 천대협처장이 원래 그런 거 기록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으면 좀 더 클리어해 보였을 것 같은데 다른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봤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꼬인 거죠. 안 봤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안 네. 봤다고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그 내규에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냥 쪽팔린가요? 이렇게 기록도 네. 제대로 안 보고 판결을 하는 것이 너무 졸속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 이야기를 못 한 거죠. 이 기록을 안 본 게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아까도 말했지만 위법이냐 아니냐 여기서는 또 갈리는 거죠. 여기서는 좀 불분명한 게 있다. 예. 게다가 로그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는 더더욱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마음 읽기 수준으로 어려운 일이 돼버려가지고 위법인지 아예 처음부터 밝혀낼 수 없겠죠. 예. 그러면 더더욱이 졸속이라는 그 한마디가 무서웠던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잘 살폈다는 말을 한 게 이제 이게 뭔가 꼬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이 노인네들의 왜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런 위험한 짓을 한 주제에 졸속이란 말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처음에 이제 아 참. 상고심 했다는 보도 자료를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야? 그래서 쭉 모인 다음에 그냥 상상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의 상상. 이렇게 했다면 그냥 모여가지고 모였어? 자
1심이 맞다고 하는 녀석 손들어. 쭉 10명 손들고. 2심이 맞다고 생각하는 녀석 손들어. 손들면서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어딨어요? 분명히, 네. 중얼중얼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합니다. 반대 의견 씁니다. 그 이제 대법원장이 그럼 써와. 그럼 자 다음에 언제 모일래?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게 쓰고. 확률이 제일 높죠. 네,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네. 기록이고 뭐고 간에. 예? 네.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반대 의견 쓴다니까 5명 섭외해가지고 너네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저쪽 반대 의견 나오는데 너네도 보충 의견 이렇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것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 5명이 또 쓰고 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김영현이든 뭐 노상원이든 주호영이든 왜는 모르겠지만 혹은 조이대든 확신범이라는 건 알겠다는 겁니다. 예. 맞죠. 예. 네. 확신범 맞아요. 누가 되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재명이 절대 안 된다는 확신범을 갖고 있는 거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분명하고 열받아도 머리를 써야 된다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뭐 네. 끝내려고 하는 멘트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뭘 더하게? 아니요 더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걱정과 네. 이런 뭐 대응법이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마지막에는 네. 저는 뭐 다 순리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사주 씨는 12월 4일 새벽부터 이 내란은 성공할 수가 없다 확신을 가지고 떠들어줬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순리대로 될 거다. 이 한마디는 남기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맨날 냉소만 한다고 하지만 김민하더러 김민하는 실제로 그렇지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이제 김민하처럼 이걸 오래 들여다본 사람들은 가장 잘 아는 일전제가 있습니다. 혁명보다 개혁은 훨씬 어렵습니다. 몇천 배, 몇만 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내란 극복의 과정은 결국 개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당수의 기득권들이 자기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저들이 승리하지만 못한다면. 개혁이 어렵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는 시사 씨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면 정말 긍정적인 겁니다. 상황은. 제가 뭐 냉소 뭐 이런 거 맨날 하지만 부정적이고 하지만 그걸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왜 그렇게 냉소적으로 살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긍정적인 단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태도는 제 생각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네. 네,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네.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물론 어린이날에 듣지는 않을 것 같지만 들으시는 분들도 어린이가 된 기분으로 낙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힘을 모아주시면 저들은 패배하고 개혁은 될 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희망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고. 지금도 한참 피곤할 겁니다. 네, 하는데 희망이 항상 있고 저도 절대 공감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는 무관한 일들이에요. 일반인의 삶을 지탱하고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는 일이 결국 마지막에 최종 결과가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 뭐 몇십 명의 강남 서초구 사는 부자들의 입장입니다. 네. 그걸로 이기진 못할 겁니다. 어쩌다 저런 입장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지난주와 이번 주 토요일에 신수연 소장의 서울 데이터연구소 서초구 편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11년쯤에 조봉암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 강연의 초청장에 조봉암의 마지막 유언이 붙어 있었어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당연히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했던 말이겠죠. 사형 직전, 그러니까 집행 직전에.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했고 이건 이승만입니다.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잘 살게 하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운동을 한 것밖에는 없다.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50년대 했던 얘기입니다. 모쪼록 이런 일이 또 있지 않게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고요. 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매우 피곤하지만 손희상 선생이 반드시 이번 연휴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옛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내일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두 분에게도 매우 죄송합니다. 박한규 변호사와 시사 아저씨는 나중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아유.
이 케이블은 어디서 났어요? 또 알리에 샀죠. 4달러.